안녕하세요. 트윗 컨설팅 김희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LLM,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 계시는 윤석빈 교수님 모시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합니다. 아, 빈이라고 하세요? 예. 더 멋있어 보입니다. 약간 진정성이 없어 보이긴 하시는데.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LLM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작년 11월인 것 같은데 굉장히 변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픈 AI가 굉장히 너무 열심히 한다고 걱정도 하고 하는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 최근 1년 동안에 LLM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큰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LLM은 라지 런기지 모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챗GPT가 나오고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1억 명 유저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GPT-1이 나오고 그 4년 정도 됐거든요. 사실은 촉발이 됐던 에너지가 쌓여 있었던 거죠. GPT-1, 2, 3가 나왔었고 3.5가 되면서 이제 챗GPT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에너지 쌓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좀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공공기관 모든 데에서 좀 굉장히 임팩트가 컸고요. 그 다음에 그걸 두고 보고 있었던 다른 이제 진영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트랜스포머를 원래 만들었던 게 원래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 자체가 워낙 시장이 있었는데 검색 엔진이 뺏길까봐 기술력은 있었지만 좀 늦추고 있었는데 아직 오픈을 잘 치고 나갔었고요. 그래서 구글도 뒤에 바드라고 해서 우리도 있어 라고 내놓게 됐고요. 근데 또 한쪽 진영에서는 페이스북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죠. 여기서는 이제 시장을 보니 너무 오픈 AI가 너무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전략 바꾼 거죠. 우리는 오픈 소스로 할게. 그래서 라마2가 나와서 오픈 AI이지만 이제 클로즈드 대표적인 서비스인 챗GPT로 촉발되는 그 진영이 있고, 또 한쪽 진영은 구글, 바드 진영이 있고요. 또 한쪽 진영은 이제 메타, 라마2라고 오픈소스 계열을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기업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워낙 좀 다양한, 워낙 빠른 변화도 있고. 누가 이렇게 표현을 전투적으로 AI를 개발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현재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얼마에 발표했잖아요. 예, 저도 발표 자리에 갔었고, 네. 저도 학생센터장이나 같이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네이버 자체가 좀 그 기술 역량이나 그 논문서를 봐도 사실은 거의 한 중간 이상 확실하고 있습니다. 챗GPT에서는 한국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이 이상한데, 이제까지 네이버에 쌓여 있었던 블로그라든지 많은 이제까지 한국어 데이터가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한국적인 부분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아직은 이제 전체적인 일반 범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챗GPT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너무 눈높이 높아졌어요, 고객들이 사실은. 근데 확실한 건 한국적인 문화, 한국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확실히 그거는 하이퍼클러버 X도 역할을 하고 있다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이퍼클러버 뭐 커넥트라든지 큐라든지 여러 가지 네이버 쇼핑 갖고 있었던 밸류체인 연결을 해서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챗 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GPT는 바보다, 세종대왕이 뭘 던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LLM이 갖고 있는 환각 현상 됐는데 그건 좀 해결됐나요?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챗GPT를 했는데 고객 센터 번호를 RAG 일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 센터 번호가 계속 바뀌게 나온대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부분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현재는 RAG 가벼운 단어는 챗GPT를 하는데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 나온 건 굉장히 스테이징을 아주 촘촘하게 둬서 초기서부터 많이 준 건 맞습니다. GPT-5에서는 이번에 환각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와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거는 환각 현상이 좀 초기보다 많이 좀 굉장히 RAG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전처리 그런 걸로 많이 좀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는 건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LLM을 쓸 때 어떤 좀 거부감 들었던 거는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던진 소스 코드나 텍스트나 문서 같은 것들이 결국 오픈 AI로 출리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엔터프라이즈 버전 이렇게 등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오픈AI 홈페이지 가면 딱 데이터 프라이버시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고객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두고 봐야 되는 거겠죠. 사실은 근데 오픈AI에서는 그 데이터 프라이버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객들이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올라가는 거를 암호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하겠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자체에서 오픈소스로 우리 안전하게 온프라미스로 하겠다. 삼성전자 아예 못 쓰게 했죠. 그리고 공공기관도 제가 알기로는 공문이 내려갔답니다. 당분간 챗GPT로 쓰지 말라고 해서 공문 내렸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런 보안에 대한 이슈가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가라든가 아니면
개발자라든가 몇몇 그 모임들이, 단체들이 학습 과정에서 쓰여진 자기들의 데이터 또는 뭐 이미지, 컨텐츠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아니냐라고 소송 걸리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저작권은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될 건데 AI가 나오는 거는 뭐 판결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인 사람이 하는 거다. 사람이 창작하는 거에 대해서 스코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AI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향 자체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데이터에 대한 기여도 그런 것들이 좀 쌓이면 수학적 모델이나 그게 좀 검증이 되면 저작권 일부가 되긴 할 텐데 현재는 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사람이 한 것만 저작권이 있는 거고 AI나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는 저작권이 아직 인정이 안 되는 게 흐름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지라든지 음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더 확실히 더 많이 이슈가 발생될 거라 생각됩니다. AI 관련된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작권도 그렇고 보안도 그렇고 데이터 편향성 뭐 등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진전되고 있어서 LLM을 좀 더 주의해서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그래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교수님 보시기에 기업이 LLM을 도입한다 그러면 또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기관도 되게 어떤 종류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LLM을 적용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는 가장 많이 쓰는 건 언어 모델이지 않습니까? 보고서 요약이라든지 그리고 마케팅 같은 용어는 약간 우리 환각 현상이 좀 일부 있더라도 크리티컬한 게 떨어지다 보니까 마케팅 용어라든지 마케팅 처리라든지 지금 현재는 코어 쪽보다는 약간 좀 덜 중요한 그런 것들의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본질적인 그 구입 갖고 있는 밸류 체인에 점점점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대부분 요약이라든지 그리고 마케팅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초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밌는 거는 시니어 개발자들은 그대로 많이 일자리가 유지가 되는데 굉장히 초급 개발자들은 많이 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챗GPT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신입 개발자 오면 이제 딱 시켜서 너 이거 좀 조사하거나 데이터 클렌징 이렇게 많이 했는데 챗GPT는 그 AI, 생성형 AI가 많이 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시니어 분들은 의외로 이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초급 개발자분들은 많이 그 일자리 좀 약간 위협을 받고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 초급 개발자를 LLM이 대체를 하니까 그럼 초급 개발자가 없이 시니어 개발자가 나올 수 있느냐? 결국 이는 올챙이 시절 거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개발자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AI 데이터가 당연히 중화되고 주인공은 맞죠. 하지만 이제 데이터 품질이라든지 데이터 신뢰성 그런 것 때문에 융합된다 보여져서 데이터가 잘 들어가려면 사람이 또 그걸 검수도 해야 되고 사람이 프로세스를 같이 좀 녹여갈 필요가 있는데 확실히 지금은 혼란적인 시기에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좀 지나면 역할을 좀 나눠서 그래도 고객 데이터 민감한 건 사람이 해서 또 다시 한번 검토받는다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컨설팅한 과정에서 고객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 하나가 LLM이라고 하는 거에 한계도 있겠고 뭔가 리스크도 있고 하지만 지금 도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입해서 적용하면서 그 한계도 깨우쳐가고 뭔가 그 회사 내에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가 답답하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냐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방법을 택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기업이나 기관이 LLM을 전사 레벨로 도입하려고 했을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느냐. 두 번째는 오픈 AI 걸 가져다가 쓴다고 해서 걔네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알 리도 없고 고객 알 리도 없고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을 또 잘 모를 테니까 걔한테 어떤 걸 시키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만 우리 회사 내에서 또 그런 LLM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 두 가지 이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본질적인 부분은 스타트 위드 Y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이걸 왜 써야 될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제가 좀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저는 이제 수요처, 공급처 양쪽을 다 만나고 있는데 공급처분들은 다 기술 얘기만 하세요. 우리 기술이 뭐 RAG가 이런 게 되고요. 뭐 생성의 메커니즘, 뭐 알고리즘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수요처 말씀하신 수요처에 이제 우리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ROI가 나와라고 하는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급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워낙 기술 발달이 많이 되니까 기술 얘기 중심이 많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수요처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 웨이브가 와서 바뀔 것 같은데 이걸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은 사실은 고객 내부에서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마케팅에만 쓸 건지 아니면 뭐 초급 개발에 쓸 건지 그런 개방처 혁신에 맞게 이런 공급처에 있는 기술 업체도 있지만 중간에 잘 연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일반적인 컨설팅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컨설팅은 다 와서 많이 시키잖아요. 지금은 이제 내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객 내부에서도 AI를 잘 이해를 하시고 AI 트렌드라든지 AI 이런 흐름이 있구나 하는 걸 잘 파악하셔서 우리 회사 이렇게 좀 잘 적용할 수 있어라고 하는 내재화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걸 혼자만 할 수 있는 시간도 분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라든지 오픈 이노베이션답게 그런 여러 가지 파트너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선택지는 지금은 딱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량이 안 되니까 오픈 AI API 갖고 써 데이터 같은 걸 쓰는 게 한쪽 축이 있고요. 한쪽 축은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일단 라마2나 그런 걸 갖고 와서 우리가 우리 있는 데이터를 다 뭐 피딩 시켜서 파인 튜닝인데 물론 그거 자체도 돈이 듭니다. GPU도 들고요. 대기업들은 아마 자체에서 많이 돈이 들지만 우리가 많이 할게 큰 기업들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중견 단계나 그런 데서는 연합체처럼 하실 것 같아요. 오픈소스 협의체라는 걸 통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도 일부는 뭐 연합학습처럼 같이 좀 펀딩도 같이 하고 데이터 같이 연합해서 데이터 기여도를 같이 좀 정확하게 좀 나눠서 써보자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결국은 한번 넘어야 될 산이거든요. 지금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처음에 막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만의 회사들만의 엔터프라이즈 파운데이션 모델을 각자 좀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오픈 AI를 쓰는 경우, 그리고 자체 내에서 파인 튜닝 하는 경우, 아니면 우리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 만들게 라고 하는 그렇게 오픈소스 베이스로 해서 그런 움직임들을 확실히 활발하게 제가 좀 많이 보고 있고 재밌는 거는 저도 느낀 게 뭐냐면 결국 데이터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챗GPT처럼 우리 많은 뭐 GPU 뭐 몇백짜리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업무에 있는 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잘 피딩시켜서 우리의 한 업무에 날카롭게 한 업무만 쓰겠다고 하는 것들은 의외로 업무에 대한 성격도 정의하고 일부 파인 튜닝을 하는 거는 뭐 매덕 정도 레벨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주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제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좀 과감하게 드린다면 제가 볼 때 구글 바드는 아마 검색 엔진 비슷하게 쓰는 것 같고 엔터프라이즈용으로 뭔가 아직 늦는 것 같고 지금 선택한다면 아마도 라마나 오픈 AI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그 외산 제품 쓰면서 느끼는 어떤 그 안타까움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그 DB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갖고 가면 뭘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커스터마이징. 네, 이제 글로벌 브랜드는 안 해주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네이버하고 오픈 AI하고 라마 세 개 갖고 비교해 볼 때 교수님께서 금융사의 CIO다라고 하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제가 CIO면요. 예.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CIO보다 더 높은 직급에 가시면 갑자기 행복해지는데요. 엔터프라이즈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힘들지만 오픈소스 갖고 라마2 갖고 해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마2로? 왜냐면 오픈 AI는 뭐 프롬프트라는 거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제가 만약에 CIO면 먼저 오픈소스를 갖다가 그거 같이 분석도 하고 데이터도 넣어보고 한번 실험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라마2로 우리 회사만의 엔터프라이즈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 라마2로 한다는 거는 이제 그러면 그 우리 회사의 IT 인력 말고 라마2와 우리 회사 IT를 연결해주는 서드파티 뭐 그쵸. 기술 회사가 그런 필요하겠네요. 파트너십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오픈소스의 그런 사상답게 그렇게 좀 커뮤니티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실한 거는 리눅스와 비슷할 것 같아요. 처음에 리눅스하고 MS하고 굉장히 그래서 비교를 많이 했으면 지금은 MS 리눅스 합쳐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혁신의 영역이라는 건 융합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만약에 CIO라고 하면 먼저는 당연히 오픈 API 쓰는 거 워낙 쉽게 쓰는 프롬프트 자체니까 사실 그것도 뭐 프롬프트 자체도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크게 보면 두 가지 거거든요. 하나는 현업들한테는 디자인 싱킹 워크숍을 통해서 프롬프트 엔진을 잘 써봐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쪽 축은 IT나 현업들 같이 해서 우리 회사만의 엔터프라이즈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라마한테 우리 데이터도 넣어보고 결과를 보고 그 성능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데이터를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기도 어렵잖아요.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데이터 한계가 있고 외부 데이터를 사오기도 어렵고 또 뭐 사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아마 등장한 대안이 연합학습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예를 들면 병원 쪽은 사례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보험이나 은행 같은 데서 신용 스코어링 모델을 만들거나 또는 마케팅을 위한 뭐 추천 모델을 만들거나 할 때에도 쓸 수 있는 정도로 발달돼 있는 건지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연합학습은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같이 모아서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이걸 워킹, 커머셜하게 쓸 수 있느냐는 약간 좀 논란이 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연합학습, 전이학습, 교류학습 이런 것처럼 사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예를 들자면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썼던 교과서는 다 많이 누구 막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등학교에 썼던 데이터는 내가 뭐 일부 가격을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마켓플레이스가 좀 일부는 나올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데이터가 또 재밌는 부분은 뭐 GPU나 그런 리소스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모델 뭐 7빌리언, 13빌리언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재밌는 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의외로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봤는데 13빌리언이 더 성능이 좋을 줄 알았는데 7빌리언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7빌리언의 그 모델 사이즈가 작은데 예, 거기서 데이터를 잘 누가 피딩 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능이 더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그 AI 메커니즘도 리서치하지만 우리 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데이터 전처리라든지 그걸 잘 피딩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아셔야겠죠. 이런 여러 생성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아키텍처나 큰 흐름을 개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아실 필요가 있고 우리의 데이터를 잘 피딩해 주다. 근데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과 AI를 했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우리 마치 마이 데이터처럼 마이 AI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만의 AI가 됐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교류할 거냐. 그러니까 오픈AI처럼 클로즈된 거는 그 마켓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은행연합회, 뭐 보험연합회, 우리만의 한글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아요. 지금 대부분 뭐 폴리그랏 그런 걸로 많이 좀 한국 데이터를 좀 개발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라마2에 우리만의 잘 데이터를 어떻게 잘 피딩하는 방법을 서로 교류해서 이렇게 됐던 자 성능이 좋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되면 아마 좀 더 그러니까 네이버 하이퍼클로버의 역할이 있죠 당연히 그 역할도 있을 뿐더러 아니면 또 이쪽 영역에서는 우리 업무 영역에서는 너무 초고대 언어 모델에서 오픈소스에서 13빌리언, 17빌리언 모델 중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더니 더 좋더라 그런 것들이 더 노하우들이 더 공유되면 우리나라 입장도 보면 같이 뭐 경쟁적으로 협업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의 그 자기 고유 비즈니스 모델이나 좀 그 데이터 건수, 또는 뭐 AI 관련된 랩의 준비도 이런 거 등등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면 네. LLM이 뜨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이라는 직업도 생기고 그에 대해서 필요성도 강조되고 뭐 연봉이 어디 뭐 14억 뭐 부인 광고가 났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던데 AI가 사람의 의도를 알아채기가 어렵기 때문에 AI가 접근하기 쉽게끔 질문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떤 그 자료에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이렇게 점점 더 그 어떤 가치, 필요성이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는 동의합니다. 왜냐면 이제 AI의 성능 자체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는 말씀하신 질문을 잘해야 예를 들면 이런 예시도 주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더 AI가 훨씬 더 발전되고 성능이 되면 뭐 사실 일부의 뇌파를 넣는다든지 사실은 아마 이미지를 본다든지 그 사람이 전체 360도를 다 관찰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서 아마 그런 것들은 좀 더 컨텍스트 어웨이니스 자체는 혁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GPT 뭐 5 나오잖아요. 제가 예상을 해보면 GPT-5가 되면은 컴퓨터가 아니라 드론, 전기 자동차, 키오스크 그러면 사실은 막 프론트를 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언어로 잘하면 멀티 모델 한다는 거니까 텍스트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이미지 동작 다 보면서 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되면 사실은 프롬프트 엔진 현재는 약간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인지하긴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프롬프트 자체도 다 자동화되고 프론트가 더 혁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환각 현상이 있다. 아직도 라는 거 하고 기업의 어떤 보안 문제 있다라는 것과 또 금융감독당국도 금융회사를 감사 나갔을 때 금융회사가 쓰고 있는 알고리즘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뭐 등등 그런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고 회사의 기밀, 회사 보안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보호가 될 수 있겠느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이 그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 그걸 도입할 수 있는 건지 뭐 등등 그런 건 걱정이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질문 드리면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LLM을 도입한다 하고 싶다 할 때 꼭 짚어봐야 될 이러이러한 것이 되면은 오케이 그 중에 이게 안 되면 뭐 협업을 하거나 다른 걸 찾아보거나 이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네, 그러니까 아까 진짜 업무 성격이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보험 상품이나 그런 거는 이게 코아 쪽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상품 판매를 잘못하면 그 불안전 판매를 그쵸. 해가지고 벌금 받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머신 리더블 레귤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 금감원 레귤레이션들을 머신 읽을 수 있도록 다 약간 데이터 시킨 거죠. 해놓고 그것들을 여기서 베이스로 RAG처럼 오늘 안녕하세요 앞에 가벼운 단어는 챗GPT를 써요. 가벼운 단어는 그 다음에 대해서는 뭐 상품에 대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아마 머신 리더블 레귤레이션 그걸 태우고 나서 거기서 한번 돌려보고 필터링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히 100%에 대한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말씀하신 스테이지를 나누면 앞에 있는 뭐 가벼운 것들은 일반적인 생성 예를 써. 그 다음 단계는 머신 리더블 레귤레이션 여러 가지 필터링 할 수 있는 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AI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도입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 얘기시네요. 예, 그렇죠. 기업 특성에 따라서. 기업의 성격하고 다르고 그리고 업무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데이터 이슈는 무조건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고 얼마큼 퀄리티가 있는지를 또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비싼 돈 들이고 아니면 우리가 뭐 라마 툴을 막 해서 했는데 데이터를 넣으려고 보니까 사실은 데이터도 없고 그거 어떻게 점검하죠? 어떻게? 도입한 다음에 점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벡터 이제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나 파일 서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것들을 아마 기본적으로 디렉토리 구조로 돼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업무 매뉴얼로 돼 있거나 그럼 그런 것들을 벡터라이즈 시킬 것 같습니다. 그걸 옮겨놓고 근데 그거 자체를 완전히 일종의 룰처럼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올려놓고 그 안에서 이제 아마 프로세스 돌 것 같고 근데 기본적인 거는 우리 데이터가 얼마큼 있고 뭘 갖고 있는지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프라이버시 부분들은 재밌는 거는 클라우드를 다 쓰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금융권 클라우드도 네네. 있고 그런 것처럼 아마 클라우드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은 보안 이슈를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프로세스를 지켰다, 레귤레이션 지켰다고 하는 서티가 나와서 이런 것들은 좀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는 GDP 할 때 누가 얘기했던데 앞에 전처리처럼 가명화해서 넣다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도메인별로 다를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좀 시간 길게 얘기했는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은 얘기거나 또 질문한 것 중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웨이브가 이번에 좀 원래 생성 AI 하면 당장 그냥 이건 마케팅 용어나 이게 웨이브가 좀 금방 꺼질 거라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확실히 제가 사실 AI 블록체인 용어하고 저도 4년 전부터도 얘기를 봤었던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웨이브는 분명히 개인이가 됐든 아니면 회사가 됐든 큰 웨이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산이나 좀 오픈AI나 구글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자체 뭐 네이버 클로버뿐만 아니라 많은 연합을 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마치 연합학습이나 교류학습처럼 같이 힘을 모아서 커뮤니티 힘을 좀 모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동방성장한다? 그런 것들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보면 그 기술을 앞서 도입한 얼리 어답터하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도입하는 어떤 계층과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보통 지금까지는 금융뿐만 아니라 공공도 뭔가 혁신한다 그러면 앞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나 보고 레퍼런스를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서 의사결정을 진행했었던 게 일반적인데 지금 LLM 쪽 같은 경우는 앞에 먼저 시작해서 성공한 사례도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조금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교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커뮤니티 형태의 서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스타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